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통찰을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0 한국이 열공할 세계 트렌드라는 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에 대한 책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특히 이 시기가 되면 많이 나오는데, 변해가는 세상에서 어떤 비즈니스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주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그런 점도 또 알게 해주는 거, 이것도 이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책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상하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편.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파트 1, New Mobility, 이동성, 새로운 이동의 문화. 우버는 뭐 잘 아시죠? 몇 년 전에도 인도를 갔는데 택시가 다 우버예요, 우버. 근데 우리나라에는 우버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공유 경제에 늦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나 인도나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나라든가 이런 데는 기존에 이제 대중교통이 잘 정돈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버라는 공유 경제가 바로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대중교통이 아주 잘 정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교통수단에 있어서의 공유경제인 우버가 들어오긴 어렵죠. 그래서 지금 뭐 타다 사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글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교통, 모빌리티에 있어서의 공유경제는 아직은 우리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베트남도 대중교통이 잘 정돈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가 아주 급성장을 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그래요. 예전에 베트남 가면은 맨날 그 오토바이 아주 그냥 무슨 벌떼 같아요. 부딪히지 않을까 막 불안해서 막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풍경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패스트고라는 회사에서는 헬리콥터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대요. 아니, 베트남이 무슨 1인당 국민소득이 아직 3,000달러도 안 되는데 웬 헬리콥터냐 할 수 있겠는데, 니치 마켓이죠. 관광객, 뭐 하롱베이 이런 데 전경을 볼.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실내에서 촬영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네요. 헬리콥터를 타고 뭐 신혼부부 이제 결혼 사진 찍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맨, 이걸 대상으로 해서 베트남에서조차도 지금 헬리콥터 뉴 모빌리티가 실행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법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제 멀지 않아서 하늘까지도 이동하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전동 킥보드인데, 오늘 여기 이 책에서 소개하는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다 우리나라에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행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킥보드도 뭐 우리나라에서 또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이제 킥보드 회사 버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 우버 부사장 출신이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최단기간 내에 기업 가치 1조 이상 회사에게 부여하는 유니콘이 된 회사가 돼요. 킥보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이제 구현했냐면,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대여와 반납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한 거죠. 타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예요. 놓으면은 또 다른 사람이 검색해서 거기 있네, 거기 가서 또 타고 또 아무데나 또 놓으면 되고, 반납 절차 굉장히 간소하죠. 비용도 이제 저렴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트래픽이 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킥보드 이용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난관이 하나 봉착한 거예요. 뭐냐면 이 충전의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충전의 문제를 이제 그 가까이 있는 편의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이제 스쿠터 충전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합니다. 그래서 한 대 충전해 줄 때마다 일정한 비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충전하면 한 10만 원 정도 이상을 벌 수 있는 그런 이런 부분들, 사업에 난관이 붙였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해가는 방식. 우리나라에서 그 새벽 배송 쿠팡 있죠. 기본 일반인들에게 새벽 배송 그걸 의뢰를 맡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또 혹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든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참고해볼 만한 아이디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자율주행. 중요한 거는 일본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도요타와 2위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합작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큰 회사들은 뭐 자존심도 있고 해서 이렇게 뭐 합작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자본으로 우리가 다 하지. 근데 합작을 해서 모네테크라는 이런 새로운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법인을 만들었고, 중요한 건 여기에 또 276개사가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차의 이제 목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가서 태워오는 배차 서비스, 그리고 또 물건을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동식 점포가 되겠죠. 가서 이렇게 물품을 판매하는 이런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판매 서비스가 붙으니까 많은 유관 기업들이 있잖아요. 컨소시엄이 276개사, 그리고 일본의 7개 자동차 대기업이 다 이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다는 거야. 그만큼 뭔가 일본이 이제 계속 뭔가 새로운 혁신에서 뒤져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앞서가겠다 하는 그런 일본 사회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제휴하기 어려운 1, 2위 기업, 그다음에 자동차 7개 대기업, 이게 다 이제 협력을 해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파트 2는 웹시티라는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는 옛날처럼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이제는 웹시티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차원이 높아진, 이거는 이제 어디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냐면 중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아직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이 정돈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점프할 수 있죠. 우리처럼 많은 것들이 이렇게 공고화된 지역에서는 쉽지 않은데, 그 웹시티의 이제 첫 번째로 볼만한 게 안면 인식 기술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안면 인식 기술 넘버 1, 2, 3, 4, 5까지 다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인공지능의 강국입니다, 중국.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놀랐어요. 예전에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양적인 접근, 질적인 접근에서 성과는 양적인 접근이 높다고 그랬죠. 중국이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워낙 이 이공계 전공자들이 배출하는, 우리 이제 그 짐 로저스 책에서도 공부했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몇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막기가 어렵죠. 이런 양적인 기술자들의 양적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신기술에 있어서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매장 결제를 이 안면 인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쇼핑한 다음에 안면 인식으로, 카드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죠. 전화기고 뭐고, 그냥 공공기관 뭐 파출소 같은 데 가서 신분도 안면 인식 기술로 하는 거고, 또 경찰은 이 착용할 수 있는 안면 인식 선글라스를 끼면 쭉쭉쭉 보면 이제 범죄자들이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영화들 많았잖아요. 영화 속 상상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구현을 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우리가 중국 가면 맨날 이렇게 조금씩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인공지능 부분의 최강국이 바로 중국이라는 점. 근데 이렇게까지 안면인식으로 개인정보를 다 샅샅들이 파악을 하고 있다면,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그 빅브라더, 사회를 통제하는 그런 사회까지, 중국은 또 특히 그런 아직까지 사회주의 시스템이고 권위주의 시스템이잖아요. 빅브라더 사회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인 자율주행 이 기술도 중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어요. 그 1위 기업이 바이두입니다. 아폴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벌써 지금 이제 뭐 거의 상용화까지 이제 다다른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그에 관련된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중국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km에서 40km 정도의 자율주행 버스가 이제 운행이 된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상용화 될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을 갖게 돼요. 시속 한 40km 뭐 다녀봐야 이게 사람이 답답해서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항공기 사고가 자동차 사고의 뭐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지만, 그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위험이 좀 높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험을 스스로 제어하고 싶어 하지. 그래서 과연 이 자율주행 무인차의 미래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G 시대에 중국은 법원까지도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제 법원까지도 이제 인터넷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서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서기를 하는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거고, 재판도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죠. 이렇게 재판관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스마트 법원. 최근 전자상거래 부분의 소송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또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이런 거에 대한 또 궁금증이 있습니다. 차분히 관찰해보고 잘 구현되는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바이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죠? 여러 부분에서 이제 혁신을 이루고 있는 도시인데, 하드웨어 부분만 아니라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관광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이제 5G 시대에 이제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행정 서비스를 두바이 나오라는 그런 어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통수단을 25%를 무인화하겠다. 그리고 여기는 또 공중 드론 택시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드론 택시를 공중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지금 투자가 이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제 가능한 부분일지, 하여튼 뭐 관찰하고 좋은 부분 우리가 또 벤치마킹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파트 3는 맘코노미인데, 맘하고 이코노미를 이제 합산한 거죠. 출장 중에 모유 수유에 성공하다. 이게 CEO가 이제 자신이 이제 쌍둥이에게 모유를 직접 주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출장을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얼음 박스 해서 뭐 모유가 또 상하면 안 되니까 했더니, 막 비행기 탔더니 비용이 막 추가 수화물 때문에 비용도 엄청나게 나오고 막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해서 이 사업을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펌프 앤 토트는 여기서 이제 모유 보관을 위한 특수 냉장고를 제작을 해요. 최대한 뭐 60 몇 시간인가 이건 보관이 되는 그런 박스, 이걸 이제 대여해주는 그런 서비스고, 펌프 앤 스팁은 뭐냐면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받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호텔에서 모유를 이렇게 배달 받는 거죠. 그래서 모유를 직접 수유하고 싶은 그 엄마들을 위한 아주 효과적인 서비스로 각광을 받고 있고, 중요한 건 그 유능한 여성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거죠. 그 기업에서 자신의 기업에 이제 여성 직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 그 회사에 대한 만족도와 로열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서 이런 사업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건 기업 고객을 확보하는 건 그 자체로 그 산하에 엄청나게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사업 성과가 그만큼 효율적으로 급상승하겠죠.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한 기계인데, 아이를 선물해 주는 기계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여성이 손목에 찬 거 있죠. 이건데, 이걸 차고 있으면 그 여성의 배란위를 89%까지 정확히 이제 알려주는 거. 그래서 수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부부들이 이 기기를 이용해서 막 3개월 만에 임신에 성공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배란일만 파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배란일 자체가 임신만을 위한 정보는 아니겠죠, 그죠? 여러 다른 또 유용한 정보가 되고, 배란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 체크에 대한 다양한 건강 체크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주 신기한 기계다. 그리고 헬스케어 시장의 어떤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르비아의 사례인데, 세르비아는 경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극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고해 볼만 하겠죠. 우리는 이제 경제 수준이 높아가면서 출산율이 낮아진 건데, 여튼간에 동일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르비아의 전 기업들이 거의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통신회사에서는 임신하면 9개월 통신비 무료, 막 휴대폰도 뭐 저렴한 할부나 또는 무료로, 생수 회사에서는 또 그 생수를 판매하는 일정 기금을 해서 육아학교, 초유은행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유통회사에서는 유아용품 지원해주고, 굉장히 전폭적으로 할인해주고, 지역의 소상공인들, 뭐 지자체 기업들이 이제 이런 출산을 위해서 막 복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막 전 사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얼마 정도 높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뭐 진행 중이라서 이제 결과가 안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기업들이 이 사회 문제, 아주 심각한, 세르비아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뭔가 사회적 책임을 지는 회사로 이미지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 교정 기기가 나오는데, 여기 뒤에 보면 여성의 등 뒤에 이렇게 동전 2개 정도 크기로
등에 부착한 게 있는데 Uplight Go라는 그 회사의 기계예요. 뭐냐면 좋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아 있으면 진동이 휙 해가지고 이렇게 딱 똑바로 앉게 하는 거죠. 이렇게 똑바로 앉으면 이제 아무 문제 없고, 다시 이렇게 꾸부정하게 앉으면 진동이 빡빡빡 해서 우리 이제 뭐 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 건강 문제 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훈련 모드고, 트래킹 모드는 모든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전송을 해주는 거죠.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자세를 바르게 앉았는지 비율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 미국은 의료 서비스 비용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향후 그 헬스케어 분야의 전망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간병인 부분인데, 미국인들 6명 중에 10명 중에 6명은 뭐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내과에서 주로 진료하는 그런 것들,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 그래서 약을 챙겨주는 프리아라는 요 기계가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체크해주고, 안면 인식해 가지고 누군지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을 주고, 뭐 이런 기구고, 이외에 뭐 종합적 건강 진단을 해주는 뭐 에디슨 케어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초음파라는 건 병원 가서 비싼 비용 내고 엄청난 큰 기계 앞에서 받아야 되는 건데, 네트워크 초음파 기기, 되게 소형 버터플라이 IQ라는 기계,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이제 의료 비용이 높고, 또 고령화 대비해서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되게 큰 기업에서 헬스케어 시장을 진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큰 기업에서 확대한 리서치를 했겠죠. 그만큼 헬스케어 시장의 미래는 밝다, 또 크고 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신기한 기계가 뭐냐면 수면을 관리해주는 기계인데, 이게 무슨, 아까는 등에 붙였잖아요. 이건 등에 붙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두꺼운 침대 밑에다 놔도 그 수면을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센서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웨어러블이 아닌 이불이나 매트 밑에 장착 얼리 센서에서 그 사람의 잠 상태를 체크해주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잠을 조언해주는, 이 기술은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과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막 전동의 빛도 조절해주고, 뭐 에어컨 이런 뭐 꺼지는 시간, 켜지는 시간도 조절해주고,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수면 관리가 필요한 업종이 있죠. 그죠? 항공사라든가 뭐 일반 또 현장에서 주로 일을 하는 이런 기업들은 수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래서 기업 고객들을 또 이렇게 창출할 수 있다. 비즈니스 기회가 된다는 거고, 이 수면 분야가 우리가 뭐 저는 처음 접한 이런 수면도 비즈니스가 되나 했는데 30조 50조 규모의 아주 잠재력이 높은 분야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파트 5, B급의 재발견. B급, 좀 후진 제품의 재발견. 미국에 그 운동화 재판매 플랫폼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화는 이제 한정판들이 나오잖아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한정판에 대한 그 수요는 또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운동화 매니아들은 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비즈니스화해서, 근데 이게 그냥 뭐 사고 팔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일종의 경매 비슷하게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협상하고 입찰하고 막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그 흥미진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의 신의 한 수는 뭐냐? 이 제품이 진품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요. 진품 감정센터를 만든 거예요. 가끔 본인이 진품이라고 주장하는데 진품이 아니야. 뭐겠어요? 그 사람도 속아서 산 거죠. 근데 이러한 운동화를 판매하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1조가 됐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한 것들은 굉장히 그 아끼는 소비를 하는데, 희귀한 것들, 나의 그 취미와 연관된 것들에 대한 소비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들도 이제는 그냥 단순히 진열하고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증권 거래소 같은 개념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의 사례인데, 그 우리가 보통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제품에 손상이 있는 경우, 이렇게 버리거나 뭐 이렇게 아름아름 유통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크로아티아에서는 그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슈퍼가 이렇게 체인점으로 잘 정착이 돼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 뭐가 입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딱 공지를 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입고됐네 하고서 그 제품을 찾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환경을 살리는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를 위해서 세제 디스펜서를 통해서 세제를 이제 와서 필요한 만큼만 쫙 해서 플라스틱 용기도
낭비하지 않고 환경보호에 일조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B급 제품 쓰고 좀 후진 거 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환경을 위해서 공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합리적 소비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위한 소비, 그리고 윤리적 소비,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례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버려질 음식들의 반란. 네덜란드 부분인데 창업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갖고 와서 식사를 했는데 거의 이제 가게가 끝나는 시간대쯤이었나 봐요. 나는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보니까 그 이제 문 닫는 시간이니까 그 내가 먹었던 음식들을 지금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먹고 있는데 버리는 건 뭐야? 좋은 음식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Too Good To Go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 매장에서는 다 어차피 끝나고 버려야 될 거니까 좀 저렴하게, 그리고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또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유럽으로 아주 빠르게 확산이 된 거예요. 근데 봐봐요, 남는 음식이 일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또 어떤 것들을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냐면 매직박스라는 걸 줘서 거기서 이제 식당 같은 데서 알아서 이제 패킹을 하는 거죠. 그럼 구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프라이즈 효과가 있는 거죠. 오늘은 과연 또 무슨 음식이 있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가 바로 이제 이러한 그 비즈니스를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 그 용량을 어떻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직박스라는 이런 아이디어. 그리고 이게 보세요. 이런 거 사 먹으면 너 요즘에 뭐 어렵니?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이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환경을 우리가 보존하는데 공헌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의 변화. 자, 그리고 파트 6는 이제 그린 다이닝인데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물성 우유. 우리가 이제 그냥 채식주의자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우유에 보면 여기 비건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은 채식이 아니라 비건주의자라고 해야 됩니다. 뭐냐? 아주 엄격한 채식주의자. 우유도 안 먹어. 뭐 이런 것도 유제품도 안 먹는 거예요. 동물과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이용됐으면 그 제품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비건, 엄격한 채식주의자, 비건주의자가 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100% 식물성 우유를 만든 거죠. 아몬드, 캐슈너트, 호박씨들. 기존에도 이런 식물성 우유는 있었는데 막 유화제도 넣고 보존제도 넣고 단백질 함량도 적어가지고 이게 채식주의자들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다 구현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 뉴질랜드는 인구 밀도도 낮잖아요. 이런 데서 배달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도 배달을 해주고 그것도 재활용평. 뭡니까? 환경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주는 거죠. 뉴질랜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낙농업 국가예요. 낙농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에서도 이런 식물성 우유가 만들어지고 시판이 되고 그만큼 이제 인간과 이 환경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어 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의 사례인데 미국에서 그 쌀이 인기가 많다고 그러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해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는데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거 이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갖고 있죠. 탄수화물이 몸에 안 좋다. 이게 아주 널리 퍼지고 있는데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으로 이제 필요한 만큼만 열량을 섭취하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열풍인데 근데 이게 또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미국은 또 요즘에 쌀 요리가 열풍이 불고 있답니다. 뭐 브리또에도 쌀 들어가고 볼이라는 뭐 약간 덮밥식의 이런 것도 포케, 뭐 하와이안 뭐 이런 덮밥 볶음밥식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을 수 없을까 해서 렌틸, 병아리콩, 완두콩, 쌀가루 배합해서 이런 라이트 라이스. 전 처음에 우리말로 라이트 라이스라고 하길래 가벼운 라이스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여기 또 올바른 라이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다양해요. 뭐 레몬 페퍼도 있고 뭐 스페니쉬도 있고 갈릭 허브도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우리 한식이 쌀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기반으로 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식도 저탄수화물을 고민할 시기가 되는 조금 이제 어떤 오피스가라든가 좀 부유한 상가 지역에서 식당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고부가가치의 하나의 그 메뉴로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의 사례인데 멕시코는 비만이 이게 엄청난 그 사회적 문제인가 봐요. 워낙에 이제 달고 짜게 먹으니까. 그래서 멕시코 정부에서는 아주 정크푸드를 광고를 못하게 한대요. 일정한 시간 내에는 광고도 못하게.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부모님이 당뇨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어서 이 설탕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감미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연구를 했는데 이 버려지는 옥수수대를 이용해서 감미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환경에 대한 공헌인데 그 옥수수 때도 또 저소득 농가 위주로 수매를 합니다. 이 자체가 벌써 또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거죠. 어떤 또 회사에서는 망고 씨앗하고 껍질은 버리는데 그걸 이용해서 식물성 천연 유화제 보존제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업 분야에 그 많은 또 유관 산업이 있고 미래 가능성이 있잖아요. 요즘에 수경 농장이라고 해서 빌딩에서 이제 이렇게 무농약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이런 것도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 버려지는 농산물이라는 건 그만큼 원료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해서 천연식품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하 중에 상편을 참고해 봤습니다. 자, 조만간 바로 하편을 준비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